자, 68페이지에요. 법률행위 해석이죠. 지금까지 이제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 유효인 법률행위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하고, 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이런 것들은 해석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방법 또는 해석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걸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를 그 핵심 내용으로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른 말로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의사가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빵긋 웃고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 내지는 생각을 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바깥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표시라고 하죠. 이 의사는 본능에 의한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법률 행위에 필요한 의사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요거를 유도하는 의사다, 요거를 의도하는 의사다. 그래서 이걸 효과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효과 의사를 우리 법학자들이 둘로 나눠요. 내심적 효과 의사다.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둘로 나눠요. 내심적 효과 의사다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말이죠, 요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효과 의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심적 효과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고, 머릿속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표시는 또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 꿍꿍이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자연적이다, 왜 규범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번 우리 입문과정에서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뭐 기초과정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연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얘기는 의사표시 해석이고, 의사라고 하는 건 이 머릿속에 있는 게 표시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어떤 걸 의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사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모든 행위를 다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표시 내용이 무시가 되고 거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재산 거래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법률 관계는 이걸로 해석하지 말고 이걸로 해석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내심적 효과 의사는 잘 몰라요. 머릿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 이건 잘 몰라요. 하지만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어때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표시 행위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타난 표시 행위를 보면은 역으로 이런 효과 의사가 있었구나라고
추단할 수 있는 효과 의사를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률행위 유형을 크게 가족법상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하고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행위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결혼하면 오래가는 거 보셨나요? 좀 잘 나가는 연예인들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혼하고 막 그러죠. 처음부터 목적이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고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래 당사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게 중심이기 때문에 표시를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 이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주되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상 법률 관계는 규범적 해석, 즉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내지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자, 내심적 효과 의사는 통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놔야 진심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마저 분명하게 해석을 못하면 진위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밝혀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내심적 효과 의사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석은 이렇게 표시 내용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표시 내용을 중심으로 내심적 효과 의사도 두루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것이고요. 어쨌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거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거고 재산상 법률행위는 거래 안전을 지키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재산상 법률행위도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또는 거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있는 거야. 나 혼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법률행위 할 때 나만 보호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 누굴 보호하고 상대방하고 거래하는 게 아닌데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의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의 의사는 A였는데 B라고 표시하네. 그러고 한 법률행위도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죠. 거래안전 상대방 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네 진위는 이건데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본 수업에서 공부할 텐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뭐라 그랬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쫓아가세요. 다시 한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된 표시는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통의 의사는 일치했는데 둘 다 동일한 내용의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된 표시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공통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잘못된 표시일 뿐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그런데 자연적 해석이든 규범적 해석이든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두 사람 사이의 의사의 갭이 크더라. 그럴 수가 있어요. 갭이 너무 크더라. 이 갭을 메워줄 필요도 있겠더라. 그러면 그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거는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보충적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판사가 즉 뭐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의 갭이 생겼어요. 그때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한테 가면 된다? 판사한테 가면 된다. 그럼 판사가 니네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았으면 이렇게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해 주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도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계약도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합동행위도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당사자 간의 의사의 갭이 있을 때 보충적 해석이 주로 적용이 되므로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다. 자,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거래를 하는데 갑이 처음부터 거래 명세표라든지 견적서 뭐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9,6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자라고 했는데 계약서의 표시는 6,900원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6,900원으로 표시가 됐다.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얘기죠. 그 매매 계약이 도대체 얼마에 체결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는 6,900원인데 의사는 9,600원이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견적서 등을 충분히 보내줬고 그 다음에 거래명세표 같은 걸 충분히 보내줬기 때문에 을은 이게 6,900원이 아니고 9,600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거는 표시는 6,900원이 됐어도 9,600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인 것이고요. 또 갑이 9,600원에 팔겠다는 의사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을한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9,600원인지 6,900원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그럼 매매계약은 6,900원에 성립하는 겁니다. 표시 내용대로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규범적 해석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나는 알려줬다,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갭이 생기면 결국은 판사가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이게 이제 해석의 방법이다.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 먼저 우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거래의 의사, 거래의 목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의사표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될 수 있으면 실현 가능하도록 달성하도록 해석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인 관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민법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임의 규정마저 없다. 그럼 그때는 민법 제2조에서 봤던 신의칙, 조리, 정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순서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정해진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본 시험까지 가서도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칙 요 순서대로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냥 목사, 임신
이렇게요. 뭐 특별히 어떤 신성모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냥 암기시키는 겁니다. 목사 임신 순서다. 그래서 우리 거기 68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고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그리고 해석의 기준 및 순서는 목사 임신이다. 그 다음에 그 확인 문제는 오표시 무효와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요번 과정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연적 해석은 뭐 이렇게 신상알오죠. 신상알어?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 총설이 나와요. 의사표시의 구성 과정 여기 나오고 있죠. 요거 같이 설명한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표시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의사표시 본질에 관해서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떤 게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이 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표시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표시라고 하는 건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 이걸 진정한 의사라고 보는데 요거에 의사표시의 본질이고 이게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가 더 중요한 요소고 이게 의사표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는 무조건 의사주의고 우리는 무조건 표시주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체적으로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표시주의, 가족법상 법률관계는 의사주의에 의하는데 재산상 법률관계인 경우에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의사주의에 의한다.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에 의하고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라는 얘기는 표시주의가 주겠지만 일부 의사주의도 채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표시주의와 절충주의가 적당히 가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런 거 두 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래요. 거기 뭐 침묵 같은 거 잠깐 보시면요. 우린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침묵은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 정황을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주변 정황과 부합된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 오늘 수업은 늦었으니까 11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고 있으면 11시까지 12시까지 해도 좋다라고 찬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침묵이지만. 그래서 주변 정황을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주변 정황과 부합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 침묵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의사표시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이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만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만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은 얼마나 되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을 몇 개 정해놓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꺼번에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 있는 이 설명은 시험에 반드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기로 할게요. 먼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봐야 돼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 개념이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동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AND였다고. 그런데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비틀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비틀어질 필요가 없이요. 또는 그럼 되죠. 또는 하자가 있든지 그래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든지.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죠. 그럼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도 비정상이라는 얘기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래도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법조문은 4개를 두고 있는데 행위는 5개예요. 5개의 행위를 4개의 법조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부터 있어요. 107조, 108조, 109조, 그 다음에 110조. 이렇게 4개의 법조문이 있고요.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시험에 조금 유리합니다. 107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또는 비진이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이제 진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8조는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다. 그래서 이걸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정자 빼고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많이 읽혀요. 또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110조에 왜 같이 났냐면 사기와 강박은 전혀 다른 행위지만 원인이 사기, 강박이고 나머지 요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인이 사기, 강박, 나머지 요건이 똑같아서 110조에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사기, 강박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성립 요건부터 하나씩 볼게요.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해야 돼요.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없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비진이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진이가 아님을 알면서 자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란 얘기예요. 3가지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통정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했단 얘기예요. 통정했단 얘기는 그 얘기예요. 통정이라는 게 우리는 남녀 상렬지사에서 주로 많이 보는데 원래 통정은 둘이 짜고 했다. 둘이 뭔가 잘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런 말에다 쓸 때 통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엔 남녀가 정이 통했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사회의 모든 용어가 전부 그런 쪽으로 바뀌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요? 짜고 했다. 여기 짜고의 의미는 3가지 의미를 가져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합의까지 했다. 이걸 짜고 했다의 의미예요. 통종의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입니다. 그냥 서로 짜고 의사표시 불일치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통정오의 표시다 그런 얘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똑같아요. 공통점이죠.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하여 표의자는 모르고 한 겁니다. 띨띨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노래에도 있잖아요. 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죠. 그거예요. 이 착오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지도 모르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알고 헛소리 하는 거고,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 하는 거고, 이건 뭣도 모르고 소리 빽빽 지르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 하자가 있다의 의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일치했다는 얘기인데,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그런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사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는데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3자가 속였다. 속아서 했다 그런 얘기죠. 또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일치했어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했대? 내가 하긴 했어도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세 글자로 쫄아서 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고 한번 해보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다. 107조 내지 110조라는 얘기는 107조에서 110조 사이다 그런 얘기고요. 해보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요거는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도 불러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비통착사강. 자, 일단은 이제 효과부터 하는 것씩 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이 뭐다? 유효다. 유효란 얘기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요, 표시한 대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의미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반대 해석을 하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유효다. 이게 비록 무효가 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갑하고 을이 비진이로서 법률 행위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을한테 줄 생각도 없으면서 너 가질래? 가진다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얘가 고맙다 그러고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고마워 그러면 땡큐 그러면서 가져갔다는 거죠. 이때 을이 갑이 줄 맘이 없이 괜히 한번 떠보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몰랐고 모르는데도 과실이 없었다. 그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비록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을이고 을이 이거 내 차니까 당신이 사시오라고 해서 병이 샀답니다. 그리고 병은 을이 원래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차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샀다. 그럼 선의의 제3자고 선의의 제3자는 이게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효로서
여기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병이 나는 선이니까 그냥 소유권 취득할래.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에이, 니네끼리 무효니까 가져가라. 돌려줄 수도 있다. 병이 선택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여기 공통점이 그거예요.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 이것도 잘 나오는데, 공통점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이 되는 것이고,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가 추정을 받는 자는 그 결과가 나한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 결과가, 효과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집을 샀다. 그래서 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소유권이 추정이 된다. 그럼 내가 소유자라는 걸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상대방이 저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정이 된다, 안 된다의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인데,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행위예요. 둘이 짜고 한 가짜 행위인데, 이 행위가 매매면 가장매매, 이 행위가 임대차면 가장임대차, 이 행위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면 가장채권 양도 행위. 그러니까 뒤에 행위를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갖다 가장매매, 가장임대차, 가장저당권 설정, 가장임차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매매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유효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109조에 같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대요.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다른 거거든요. 중대한 과실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때 취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또 누군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쳤다라고 하려면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망행위를 왜 했을까? 상대방으로부터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망을 했고, 착각뿐만 아니라 착각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도 유도하기 위해서 기망했어야 된다. 이렇게 기망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망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유발하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까지 유도하려는 1단계,
2단계. 그래서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단의 고의.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행위예요. 사기를 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행위고요. 기망과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요. 사기를 쳤더니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표시까지 하더라. 이렇게 서로 기망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기는 쳤는데 너무 많이 착각을 일으켜서 A라고 의사표시하라고 사기쳤더니 Z라고 의사표시했다. 그럼 그 사기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기를 치면 쉽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해서 잘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거 하고요.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똑같습니다. 강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일단은 겁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폭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다. 강폭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 그래서 먼저 겁주는 행위를 하더라. 겁주는 행위는 겁을 먹어서 공포심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까지 하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강폭과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인이 사기냐, 원인이 겁을 주는 강박행위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지, 나머지 2단의 고의라든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110조에 같이 정해 놓은 건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옆구리에다가 날카로운 흉기를 대고 이대로 빨리 읽어. 안 읽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의사는 없이 상대방이 써준 대로 대본 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무효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요. 어쨌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사기 강박했느냐? 먼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얘기는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좀 쳤대요. 겁을 좀 줬대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을은 갑에게 나 의사표시 네 사기에 의한 거니까 취소할래 라고 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하고 을이 거래하는 과정에 제3자 A가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행위를 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두 사람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대리인이나 또는 부부관계다. 그러면 이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약서 쓰러 오는데 그 전날 마누라가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우리 남편하고 계약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썼다. 근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이건 그냥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갑의 대리인 A가 와서 겁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썼다. 이것도 갑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공통점들 결과까지 봤는데 일단은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라고 하죠.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다, 취소다가 아니라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건 신중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그냥 확정이 되어 있고, 또 공법상 행위에도 공법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행위는 그냥 표시한 대로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공법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행정행위나 소송행위 이런 것들이 나와요. 행정 또는 소송행위. 건축허가를 내줬대요. 착오로 내줬다고 다시 건물 철거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사직서 써냈어요. 근데 비진위로 써냈다. 이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시험 보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형적 거래 행위나 정형적 거래 행위나 단체적 거래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데요. 정형적 거래 행위가 뭐냐면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단체적 거래 행위는 주식인수 청약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9시에 주식시장이 문을 여니까 모든 종목을 사자 그러고 주문했어요. 그 중에서 사자 주문하자마자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는 것들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올라가는 것만 사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고, 이 동영상 도대체 왜 봐요? 이 수업 왜 하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해도 되죠. 전 종목 사자 주문했다가 떨어지는 건 전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올라가는 것만 사버리죠. 그래서 그런 데도 적용하지 않고요. 이런 행위는 표시한 대로 무조건 유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안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이제 판례와 관련된 문제들 좀 복잡한 것들이고, 나머지 두 문제는 여기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래요. 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성립요건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알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효과 다 받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봤어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적용 범위는 요거예요.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법률 효과는 다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통정허위 표시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라고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요건에 의사표시는 있었고 일치하지 않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건 뭐죠? 짜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고 이런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자, 그런 정도 채권자 취소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음 페이지예요. 74페이지.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고 취소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 가지고 있어요. 이 착오의 유형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과정에서 보시기로 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세부적인 거 암기해야 될 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중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고 직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렇게 나누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 아시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고 이 틀에다 다 갖다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그리고 적용 범위는 또 여기 나오는 것 공통점인 것이고요.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77페이지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대요. 상대방이 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 페이지 나와요. 강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효과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하는데 거기 79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한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3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 범위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경합, 다른 제도와 경합은 다른 제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죠.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인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요거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건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대리 이거 하겠습니다. 82페이지요. 이 대리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할 때를 지금 공부했는데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타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하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법률행위 할 것이냐라고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생긴 게 법률행위의 대리다.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조금 복잡해졌죠? 앞부분하고 달리요. 앞부분은 단순한 암기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뒷부분은 이해하면서도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문제 비중은 똑같아도 뒷부분이 조금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